우리 사회가 이 뇌전증이라는 아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좀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감사하게도 여러 발제자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인데요. 지랄한다는 말 그리고 뇌전증이라 해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지랄 포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 지랄한다는 말의 어원이나 뇌전증이란 질환과의 어떤 관련성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사 이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뇌전증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어떤 인식 개선이나 그런 어떤 자기 삶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좀 이 포럼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가 퍼플라이저가 주최하는 아픔과 언어 포럼이라 해서 오늘은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창원에서 뇌전증 인식개선 활동가 퍼플라이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선희님을 첫 번째 발제자로 모셨고요. 여기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뇌전증 인식개선 활동가 교육을 받고 퍼플라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황선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투병 중인 뇌전증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름을 인정하면 혐오와 차별이 자연스럽게 언어 순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차별을 정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찾아보면서 차별에 대해서 이 요건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을 본 느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네, 지쳐 보이고, 네, 평범한 사람, 네,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때 보이세요? 앞에 분은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독서광이었고 결국에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티븐 호킹 박사. 그다음에 이분은요, 어때 보이세요? 이 사람 누군지 볼까요? 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인데 이 사람은 양성애자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동화들이 미운 아기 오리, 그다음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이게 다 자기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동화라고 해요.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애거든요. 10년 투병진, 10년 전에 이제 굉장히 아플 때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요.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0.1초 만에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한대요. 그러면 그 고정관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대요. 그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 그게 차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 각자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빨간색 과일이고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하루에 하나 먹으면 몸에 좋고, 또 우리가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 애플도 여기서 나왔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럼 세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사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나도 이해가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게 범주화잖아요. 근데 이 범주화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0.1초 만에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게으를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때 이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차별이라는 게 0.1초 만에 생기는 고정관념으로 편견이 혐오 표현으로 이어지고 혐오 표현이 차별까지 이어져요. 분리한다거나 배제한다거나. 근데 차별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가해지는 게 뭐 언어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심각한 수준으로 피라미드 단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흥부 놀부를 봤을 때요. 흥부는 착하니까 우리가 이 박을 열었을 때 보물이 나왔을 때 막 그 흥부가 잘 돼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놀부가 박을 열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와서 놀부를 막 벌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부가 벌을 받을 때 놀부 너무 아프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통쾌하다. 놀부가 벌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긴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조차도 우리가 그 공감하지 못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혐오 표현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처럼 놀부가 그렇게 당해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수연이는 생존 수영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보조 인력이 있어야 저희 아이가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인데 수영을 하다가 혹시 발작이 일어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전 요원도 있고 그 친구 옆에서 보조하는 선생님만 있으면 충분히 수영이 가능한데 이제 그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생존 수영에 참여는 안 되겠다고 그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전화가 오셔서 그냥 수연이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선생님 말씀이 그쵸 수연이는 못할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밑에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이제 생존 수영 할 때 저 그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을 체크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일괄적으로 그냥 참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는 따로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작은 아이의 그 가정통신문을 받고 나서 이게 차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 표현 저기 지랄한다는 말 저런 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차별의 언어가 있지만 혐오 표현. 근데 이런 말도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차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 뉴스 사진은 부산에서 해운대구에서 굉장히 크게 교통사고가 난 사건인데 저때 보도가 어떻게 났냐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뇌전증 환자라고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이 사고를 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때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용사분이 저한테 뭐랬냐면 저런 사람은 운전면허증 안 줘야지 무서워서 살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뇌전증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숙연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전증이 있는 건 맞지만 약물과는 상관없고 그리고 발작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식이 있는 거였고 그냥 단순 뺑소니 사고였거든요. 근데 이미 저 뇌전증 환자의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기사가 나고 나니까 정정 보도도 제대로 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나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 상처를 입는 사건이 됐어요. 이 아이가 저 문을 열고 다양한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울리는 우리 말고요. 케이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 안으로 이 친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영어로 물어봤을 때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도움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면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이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다른 언어를 배웠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고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뇌전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와 다른 병력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다르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0.1초의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어느 장애인 가족의 엄마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비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가족이래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밖에 나가지 집에만 있는 거 아니고, 학교에 안 가는 거 아니고, 출근 안 하는 거 아니고, 일상을 다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 가족도 그래요. 좀 젖는다고 밖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니고, 우산 쓰고 장화 신고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고 똑같이 다른 사람 똑같이 일상생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그 뇌전증 환자들, 뇌전증 환자 가족들 그 삶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언어가 순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혐오 표현이나 차별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차이가 오히려 그게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심규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 제목은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청소년기부터 저는 발작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좀 제가 이 세상에서 좀 지랄 발광하고 살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청소년기만 해도 병원에 약을 타러 가려면은 정신과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스스로 느끼기에 뇌전증, 그때는 간질이라고 불렀잖아요. 간질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정신병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정신과 앞에 앉아 있을까 이 생각을 한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물론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신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정신과 앞에 앉아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청소년기에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간질에서 뇌전증 이름도 바뀌고 했는데 사람들은 몰라주고 자꾸 왜 정신병이라고 부르고 지랄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심심해서 이제 네이버에 의학 사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뇌전증이라고 검색했는데 뇌전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아주 이제 혐오스러운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걸린 사람 봤는데 졸웃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졸라 웃기다 이런 말이 좋았죠. 이걸 보고 스스로 물론 같이 악플로 보답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게 모든 의학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것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물론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걸 또 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습니다. 고발했어요. 그래서 수정돼서 이 사람이 아마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지금도 이제 푸플라이저가 많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예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웹툰을 많이 보잖아요. 되게 요즘은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웹툰 작가 그 기안83, 그분하고 저하고도 메일을 주고받아서 저한테 혼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전에 복화광이라는 웹툰을 보면 여기 우기명이라는 주인공이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김영희 오빠는 20일 만에 연속으로 PC방 게임을 하다가 간질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놨어요. 처음에 간질이 온 게 아니고 발작이 왔겠죠. 그래서 게임하다가 간질이 왔다는 표현에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서 메일을 보냈어요. 지워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거 내용이 잘못된 것 같다 하니까요. 근데 댓글이 뭐라 왔냐면 처음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네이버에 고소를 했거든요. 바로 일주일 뒤 수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작은 움직이지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조 모임을 그때 제가 만들었어요. 아예 대구에 만들어서 그냥 그때 처음에 이제 만들어서 뇌전증 당사자들 모임도 하고 집단도 하고, 물론 이분들이 니들을 반영해서 끝나고 나서 카페도 가기도 하고 놀러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인식을 좀 바꾸고,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운전면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씩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뇌전증 환우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니드가 이제 가족들도 많이 오고 싶어 해서 자조 모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보호자들의 모임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뇌전증이라는 장애 자체가 개인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가족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이 대상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청소년기에 뇌전증을 알았는데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하기 시작했고, 작은 움직이지만 이제 매년 이제 장애인의 날에 모여서 이제 뷰캐슬 동성로나 홍대 근처에서 이렇게 나가서 간질이 아닙니다, 뇌전증입니다 자꾸 알려주는 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세상의 시선만 바뀌는 게 아니고 결국 본인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받지 않으려면은 본인도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세상이 우리를 차별한다, 세상이 우리를 되게 따뜻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도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봐야겠구나. 사실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행자랑이라고 합니다. 불행자랑. 그냥 친구들이 흘리는 말인데 아무 동기도 없고 기저도 없었지. 아, 좀 지랄하지 마라 했는데 시간이 내보고 지랄했나 라고 했던 시절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이 사람에 대한 정말 눈꺼풀을 많이 쓰고 따뜻하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봐서 정말 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불행자랑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저 뇌전증 환자라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불행을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뇌전증 환자니까 이해해주세요. 뇌전증 환자인데 어떡하란 말이요 라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심리학을 통해서 내가 엄청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좀 어렵고 딱딱한 얘기지만 뭐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서 따뜻한 시선이라는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청송심이라고 가스라이팅하고 같이 뇌전증 하는 애요라고 시작하셔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름을 우리가 따뜻한 시선이라고 지은 이유는 세상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셨어. 이제 정말 지금 이제 포퓰라이저라는 것도 만드시고 정말 이 가시신 존경하는 이제 심재신 대표님. 최근에 이제 세계 뇌전증의 날에서 이제 아시아를 대표한 뇌전증 짱 1등 먹으셨죠, 맞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갓제신 이런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결론은 우리도 변해야 된다. 차별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앞장서신 이제 제신쌤 존경을 표하고 따뜻한 시선 또 포퓰라이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변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학연구소 같이 피어나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연구소의 특징은 이름도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좀 가장 강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건정생 작가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세상에서 이제 가치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쓸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연구소를 저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각자가 가치를 이렇게 서로 부여해주면서 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영향을 주고 싶어서 이런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지랄이라는 말의 어원과 사회적 인식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를 썼었기 때문에 약간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도 그 언어가 담긴 의미라던가 그리고 그 왜 문장에서도 문맥에 맞는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나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사용할 때도 그 하나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지랄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맡게 되어가지고 지랄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3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게림유서라는 책에서 한자로 질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아마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설이 있고요.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영종조 때 문신 이의봉이 이제 언어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편찬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간지를 지랄이라고 설명한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기서 아마 간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설은 제가 처음 보긴 했었는데 고려시대 거랑군을 일컫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그 거랑군 중에서 그 장수가 에루아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출신지가 지랄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 거란인들이 10년 동안 3차례 우리나라를 침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지랄들이 막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 이런 말에서 이제 지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지랄하네, 지랄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 보통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간지를 속되게 말하는 말로 이제 비속어처럼 이렇게 간질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거 뭐 지랄 먹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계란을 사투리로 이렇게 지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지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학 작품 속에서도 나오고 노래 가사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지랄은 대부분 이제 사전적 정의에서 1번에 해당되는 분별 없이 야단 법석을 떠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진건 작가가 일단 대구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운수 좋은 날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뭐 욕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런 오라질 년이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을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 처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거기 주인공의 김천지가 이제 아내가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후반부 장면인데요. 웃음 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 소리들이 사라지기 전에 김천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천지는 연해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라고 여기서도 지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야단 법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지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일상 언어 좀 알고 계실까요? 일상 추임새처럼도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그거 뭐 지랄 연병 막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뭐 지랄 총량의 법칙 막 이런 이야기도 그냥 당연히 있는 그런 단어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돈을 막 함부로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보고도 되게 돈지랄하고 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했을 때도 저런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도 할머니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종종 많이 쓰고 있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지랄 감각이라던가 풍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 만났지만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과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어의 역할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언어 전달, 의사소통, 그리고 친분, 친교적인 역할로 이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하루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역할이 제대로 본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이 언어에 대한 뭐 어원이라던가 의미라던가 진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것도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없어진 단어도 있고 신조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환경들을 봤을 때 보면은 옛날에는 뭐 지랄병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되게 많이 순화가 되고 이제 배려적인 요소라던가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전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 치매라는 말도 뭐 까먹거나 잠시 행동이 그랬을 때 치매 걸렸나 뭐 치매 환자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인지장애증이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언어가 가진 뭐 역할이라던가 한계점을 생각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말사 정책으로 해가지고 언어들을 우리 한국어를 못 쓰게 했었잖아요. 단어도 그렇고 한국어 자체를 못 쓰게 해서 일본어를 다 하게 했는데 전 진짜 그런 언어적인 요소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생각할 때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연구소를 차린 그런 목적도 있지만 서로가 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할 수 있고 함께 같이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도 알고 쓰는 거와 다르고 쓰는 모르고 쓰는 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서로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원래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이게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는 지금은 초록도라는 향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구대를 재학하고 졸업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놀래키며 대학원에 진행을 해서 장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아주 포괄적으로 장애학에서의 질환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질환한다는 말 그리고 뇌전증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대로 따왔고 저는 이제 사실 장애학이라는 학문을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장애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교수님이 장애학은 그래서 뭔데라는 그 결과를 내시기 전에 딱 시작하는 문단이 장애학인가를 뭔가 알기 전에 무엇이 장애학이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지금 지배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장애학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게 어떤 거냐? 장애를 나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개별화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장애를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고, 이 장애인 자체를 대상화해서 이런 법령이나 이런 문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이 일단 장애학이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 장애가 무조건 치료돼야 되고 교육되어야 되고 교정되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장애학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학문에서 지금 소외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점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이 장애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 무엇이 장애학이 아닌가를 이제 봤다면 그래서 이 장애학의 뭔가에 대한 대답을 내리자면 저는 그냥 가장 한 문장으로 근데 너 장애학 공부했다면 장애학이 뭐야 하면 여러 가지 섞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다학제적 학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다학제적 학문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발제나 장애학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불러주지 않으셔서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사실은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의 직계가족도 아니다 보니까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어쩌면 내 이제 전공을 한 번은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이제 책을 펼쳤는데 이제 다학제적 학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장애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아요. 장애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장애라는 요소를 장애라고 부르지 않고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애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규정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의료적인 모델을 넘어선 진보적인 연구와 개입 패러다임을 채택한다. 장애학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서 장애학을 연구한다. 내가 문제야, 내가 장애가 있어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요소들에서 장애를 본다는 거죠. 언어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린 이 의료적인 관점 예전에는 등급제였잖아요. 그 등급제에 대한 것도 비판을 되게 많이 하고 과연 그것만으로 봤을 때 이 장애를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애를 도움받는 위치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장애인은 항상 도움받는 위치에만 있게 한다. 그러나 도움이나마 없으면 당장 생존이나 위태로운 장애인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혜택이나 시책이 아닌 시민권과 인권이라는 문제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도움받는 위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뭔가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에서의 지랄이 이제 말씀하신 그 언어적인 부분과 굉장히 겹치는데 되게 극단적으로 미디어에서 비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랄이라는 단어도 되게 요즘 유행하는 밈 아시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그 밈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 단어를 되게 부정적으로 또는 너무 희화화돼서 되는 것들이 되게 문제되고 있는 지점인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막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라 이렇게 모이는 한 명 한 명이 인지하고 있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오늘 내가 그래서 이 장애학으로서의 지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장애학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랄이라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미디어적인 부분에서 노트르담드 꼽추나 백치하다다, 벙어리 섬룡이 이런 책에서도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면 보통 부정적인 거나 그거는 미디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디어에서 조금 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노출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좀 더 교정된, 좀 더 바뀐 언어들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